네,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이제 인사, 청와대 인사, 그리고 내각 구성, 그리고 뭐 장관 인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장님께서는 주사파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직접 우리 당도 방문하시고 네. 통합 그리고 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60%나 되는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 자리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다른 정파에서 또 다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생각할 때 좀 그래도 신뢰가 가고 좀 중량감이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뭐 젊은 청와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는 되게 좋으나 그 현재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신 그분이 과거의 전력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전대협이라고 당시에 주사파를 네.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고 뭐 또 잘 아시는 임수경 방북을 주도하고 기획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성공단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이에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요번에 대선 과정에서 그 2천만 평 규모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 개성공단이 과연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 비서실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침에 발표했어요. 발표 완전히 됐습니까? 네, 발표했습니다. 예,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 뭐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검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니까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조국 교수 역시도 과거에 이제 산호맹 사건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이죠. 울산대학교에서 네. 이제 교수 재직 중에 그런 어떤 처벌 전례가 있는 데다가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주 그 진짜 실세 중에 실세인 자리입니다. 국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뭔가 공직 및 사정, 사회기관 관련 업무, 그래서 법무부와 그다음 검찰총장 관련된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 여론, 민심 동향을 살피고 법률 보좌도 하고 민원 관련 업무도 처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도 하고 또 인사검증까지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인사수석 플러스 사정수석 플러스 과거의 민정수석을 합한 현재 그런 세 가지 기능을 사실상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은 조국 교수를 이 자리에 앉혀서 이런 전반적인 실세 중에 실세인 이런 역할들을 맡기면서 일단 첫 번째는 검찰개혁의 문제이지만 그것 이외에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어떤 통치 철학을 가장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별다른 경험이 없고 사실은 교수 이외에는 다른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어떤 당신이 그냥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이제 움직이시다가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잘 이야기하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뭐 제가 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 단장님보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각 그 비서관들이 관할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민정수석이 관할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4대 권력기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4대 권력기관이 어디냐면 언론. 아니죠. 언론. 아, 그거는 이제 제4부 그래가지고 진짜 부로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무조건 그냥 권력기관은 저는 무조건 언론이에요. 예, 그거는 원래 이제 행정 3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4부 이야기하는 거고 네. 보통 4대 권력기관이라 그러면 네. 검찰청, 네.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입니다. 그럼 5대 권력기관이네요. 언론. 예. 네. 어쨌든 요 4대 권력기관을 다 관할하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4대 권력기관이 왜 중요하냐? 이 4대 권력기관이 자체 정보 수집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경찰청도 별도로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대민 그렇죠. 관련해서 정보를 쫙 모으고요. 네.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검찰청도 대검
쪽에 가면 정보를 엄청나게 범죄 관련 정보를 다 모으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가지고 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민정수석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첫 취임을 했을 때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제 기억에는 젊은 검사와의 대화 그런 자료도 있었던 검사와의 대화했었죠. 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젊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자리가 있었던 게 언론에 중계된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검찰 개혁 성공했었습니까? 글쎄 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데 이 지금 조국 교수를 포함한 이 진보 진영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다른 어떤 권력 개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직접 하지 않고 법무부를 통해서 한다. 근데 법무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사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검사의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당시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온 국민의 지지를 검찰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강금실 변호사를 통해서 고비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서 중수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최초의 시도였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고. 그리고 그 다음 강금실 장관 이후에 천정배, 현재 국민의당에 가 있는 그 국회의원께서 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정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간첩이었죠.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보 인사를 가장을 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간첩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을 남용해가지고 끊임없이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을 지휘를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시에 총장이었던 김종빈 총장이 사퇴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도저히 있을 수 네.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그다음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해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검찰 총수가 사퇴를 하는 정말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아마 이런 두 가지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네. 검찰을 결론적으로는 개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검찰을 장악을 해서 그 장악한 검찰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입맛에 맞는 정치를 그런 수사를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본인들이 입맛 이야기하시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대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공직자들이 비리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는 당연히 엄단을 해야죠. 그래서 엄단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검찰인 것이고. 네. 근데 문제는 검찰이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안에 있습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사회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정체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네.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공안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안 기능의 특제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좌파 세력들이 좀 있는 것이죠. 네. 그 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 끊임없는 폐지라든지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혹은 한미동맹의 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연결되는데 그런 배경을 갖다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검찰의 공안 기능을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걔네들의 어떤 시각일 수가 있지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데서 한 발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나간다고요. 네. 단순하게 공안 기능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공안 기능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되게 중요한데 네. 결론적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검사들을 그러니까 공안부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자체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적하신 것처럼 공안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이제 공안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공안은 말 그대로 질서안전, 사회안전 유지인데 그런 것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라는 새로운 어떤 네이밍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안 기능의 축소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그나마 뭐 그냥 용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공안 기능을 장악을 아예 해가지고 거기에 아마 상당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안의 개념이 무너진다면 종북이라는 개념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 이런 표현하면 명예훼손으로 이제 다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가 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친북 좌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고 길게 가면 이제 종북까지 가게 되는데 그 관련해서 그 공안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의 배경을 저변을 넓혀 놓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새로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사회의 안정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기억나세요? 후보자 토론회 할 때 안철수 후보가 했던 말 중에서 뭐라고 했죠? 종북이 아직 있나요? 라고 했었나요? 그 당시에 그 멘트가 뭐 한참 지난 얘기죠, 그 얘기는. 예,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예 종북, 친북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단어 자체를 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종북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라는 어떤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표현은 못 쓰는데 친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제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뭔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고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의 어떤 특히 권력 집단, 정치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어떤 분위기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지금 여기에 이제 민정수석에 내정 임명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국 교수가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조국 교수를 잘 아는데 뭐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 자체가 이런 정치 현실에서 또는 행정 경험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론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가셔서 이런 민정수석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공안 기능을 사실상 접수를 해가지고 그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어떤 대북과의 대북 관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랑 또 다르게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는 정치적인 꿈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아마 이번에 민정수석이 되시는 거를 기하로 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아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단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과 스탠스를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요 총선이 아니고 대선입니다. 대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조국 교수는 대선에 나갑니다. 저는 오히려 뿐만 아니라 왜 젊은 행정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네. 조국 교수라든지 몇몇 이렇게 우리 상표처럼 떠오르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대권을 위해서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지금 아니 지금 순서가요 아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항마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알 수 없죠 미래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조국 교수도 강금실 전 장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임무를 완수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 어쨌든 강금실 원래 판사였다가 변호사로 됐다가 다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결국에는 실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순기능, 검찰의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검찰의 순기능이 반드시 있는데 그 순기능을 무시하고 역기능만을 강조해서 그 기본적인 검찰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면 반드시 역풍은 불게 되고 그 성공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국 교수도 진보적인 성향 중에서도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아마 반발도 심하고 아마 실패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잘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특히 지금 그 조국 교수와 관계되어져서는 과거에 강금실 장관과 천정배 장관의 실패를 상당히 스터디를 해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대법무부 정책, 대검찰 정책이 있을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검찰총장도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도요? 예, 뭐 단순하게 현재 뭐 기수가 현재 17기 김수남 총장이니까 그 다음에 뭐 18, 19기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격적인 어떤 검찰총장 인사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보통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그 위로 기수들은 다 아니, 옷을 그러니까 벗어야 그런 한다라고. 과거적인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뀐다. 검찰총장을 단순하게 기수를 보고 요번에 그만두면 그 밑에 기수조에서 적당한 사람 뽑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마 사람을 꼽을 거로 저는 검찰총장도요? 그렇죠. 검찰총장도 외부에서 뽑는데 아마 상당히 그 개혁적인 성향이고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 예를 들면 박영수 같은 분들, 난 그런 분들 검찰총장 될 가능성이 있고도 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휴. 그런 분들을 앉혀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를 꼭 특정 한 분을 네.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해, 그런 성향의, 그런 생각의 그쪽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을 검찰총장으로 뽑을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또 조국 교수가 이번에 그 민정수석이 되는 것과 관계돼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좀 이렇게 견주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80년도에 대학을 다녀본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NL계, PD계, 그 어떤 학생운동 세력의 싸움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 대중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정말 지루하고 힘들게 아니 지금 니네 싸울 때가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서 나가야 될 때, 단합해야 될 때, 니 왜 싸우냐는 소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학생 대중들과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 둘은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관계거든요. 그런데 임종석은 속칭 말하는 NL계,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NLPD라고 하죠. NL계의 중심 세력이에요. 전대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산호맹이라고 얘기하는 조국 교수가 예전에 형사처벌 받았던 그 산호맹은 뭐냐면 PD라고 묻고 민중혁명론을 주장하는 PD계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사실 핵심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쪽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와대라는 핵심 권력기구 안에서 어떻게 PD계를 상징으로 하는 조국 교수가 실질적으로 2인자나 다름없는 비서실장이 버금가는 어떤 그런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는 거고 NL계를 대표하는 임종석이 비서실장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과연 같은 생각을 할까?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제대로 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좀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학생들이 봤을 때 그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는 이 두 사람을 상징으로 하는 이 사상투쟁의 문제, 전략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저는 시끄럽고 분명히 불협화음이 날 거예요. 조국 교수랑 임종석 비서실장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도 아주 걱정이 돼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일부 장관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물망에 오른다면서요.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실 또 전대협의 그 NL계의 또 아주 핵심 중에 인물로서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전대협 1기의 그러니까는 부의장이죠, 부의장. 그러니까 의장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다 같이 정치에 입문했지만 아무튼 우상호는 현재 4선 의원이고 이인영 의원은 이제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재선 의원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대협 쪽에 NL계 어떻게 보면은 수장은 이인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쪽에서는 이제 우상호가 오히려 이제 좀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NLPDR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본 모순을 그러니까 PD계는 뭐냐면은 이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해방되는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PD계고 이 NL계는 뭐냐면 물론 노동자 해방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민족 문제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통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통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동반자의 관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롭게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이제 주체 사상이 들어간 거죠. 사실 이 NL계가 왜 이 주사파 세력이 됐는가라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1980년대 초중반에 아무튼 전두환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당시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아주 억압적이고 폭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운동 세력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북한이 있다. 북한에 수백만의 인민군이 그 무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생각과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북한에서 의식을 심어줬을 수도 있고 자생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가 교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바로 남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명을 위해서 북한의 인민무력을 써서라도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학생운동 세력들이 가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주사파들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말씀드린 우상호라든지 이인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뭐냐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우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조국 교수는 북한은 철저하게 뭐냐면 국민을 억압하는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역시도 뭐냐면 PD계의 계열에서 봤을 때는 거기도 뭐냐면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대북관이 달라요, 양쪽은.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 조국 교수로 상징되는 PD계와 그다음 임종석으로 상징되는 NL계가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인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역할을 하면서 만났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짚어야 될 게 하나 더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 입성을 하고 나서 제일 기뻐했던 사람들이 정교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금 손가락에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이번에 홍준표 후보께서 강성 귀족 노조와 함께 반드시 협회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정교조 운동은 일본에선 참교육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교육이죠, 진교육. 우리는 참교육이었고 그거를 그대로 따온 건데 처음에 정교조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이었어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촌지 없애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 편애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을 정말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이런 운동으로 시작된 정말 올바른 시민 운동이었는데 맨 먼저 정교조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목적 자체는 일반 대중이나 학부형들이 생각한 거랑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정교조 운동은 말 그대로 정치 운동이고 학생들의 생각과 가치를 장악해가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바로 그 중심에 정교조가 있는데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정교조를 그건 불법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계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으로 특히 이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오게 되면 이거 전면적으로 없던 일로 그렇게 지금 아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세상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교과서 부분만 해도 일단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도 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교조의 지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정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하는데요. 자, 이석기가 사면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기 사면 설. 눈치 보겠죠. 설마 저는 이석기까지 사면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통진당에 대해서는 위원정당 심판을 통해서 통진당 다시 돌아온다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국민적 저항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석기까지 사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진당 자체가 돌아오진 않지만요. 당시에 통진당을 만들었던 정치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석기 사면 저는 눈치를 보는데 결국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한명숙 전 총리도 당연히 해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화합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면을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드시 카드를 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카드를 쓰면서 이석기 같은 사람들,
뭐 한명숙 같은 사람들,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당연히 같이 끌고 와가지고 다 사면시키겠죠. 재심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약간 재심에 대해서도 걱정이 좀 되거든요. 누가 재심을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안 사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유 재심이야 뭐 이미 다 해가지고 뭐 인권위원회나 또는 뭐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전부 다 국가에서 돈들 많이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했을걸요. 이제 재심 남은 사건도 별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재심은 아마 그 통진당 헌법재판을 재심 이야기하시는 거죠. 헌법재판은 재심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석기 재심은 가능하죠. 이석기 재심은 가능할 수 있죠. 이석기 재심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사법부에 관계된 문제라서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많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면하면서 이석기 같은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함께 사면하는 것. 그리고 이석기는 상징이에요. 예를 들자면 NL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그 좀 북한에 조금은 경도된 어떤 그 어떤 정치 세력들의 상징이지 이 사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집단이고 그 속에서 이석기가 상징에 불과한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석기가 없다고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이나 이 조직이 없어지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신은미도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추방을 어쨌거나 미국으로 당했었는데 또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이제 처음부터 뭐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진 않겠지만 결국 이렇게 지금 사람들 임명해 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거에 철저하게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NL계의 핵심 중에 핵심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서슬퍼르게 칼을 생사하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거기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부총리로 해서 교육을 결국은 김상곤 부총리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제 국민들이 이 도대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와 결론으로 가는가를 깨닫는 데는 뭐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6개월 정도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재인 후보를 뽑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한 대통령. 두 번째, 80만 개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직장에 갈 수 있게 해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요. 그 공약의 실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죠. 재정 정책, 즉 돈이 버는 것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쓰기만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좌파 정권들의 주장들이 대부분 세금을 걷어서 뭘 베풀겠다. 그 세금은 그냥 나옵니까? 돈이 안 벌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 과거에 실패한 좌파 정권들은 다 그와 같은 허구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재정이 다 없어지면서 실패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걸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우리의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네,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깝고 81만이죠. 그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선전전에서 우리가 밀린 것 좋습니다. 같네요. 정말 밀렸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다른 거 보지 않았더라고요. 젊은 대학생들 모두가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가 반값 등록금, 그렇군요. 등록금 반값.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 딱 두 가지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도 않고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들 그 두 가지 기억하고 있고 두 개를 당연히 당장 실현해 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적어도 다음 등록금부터는 50%라고 생각하는데 전 진짜 걱정이 관련이 있는 거니까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조국 교수 역시도 과거에 이제 산호맹 사건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이죠. 울산대학교에서 네. 이제 교수 재직 중에 그런 어떤 처벌 전례가 있는 데다가 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아주 그 진짜 실세 중에 실세인 자리입니다. 국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뭔가 공직 및 사회기관 관련 업무, 그래서 법무부와 그다음 검찰총장 관련된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 여론, 민심 동향을 살피고 법률 보좌도 하고 민원 관련 업무도 처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도 하고 또 인사검증까지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인사수석 플러스 사정수석 플러스 과거의 민정수석을 합한 현재 그런 세 가지 기능을 사실상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은 조국 교수를 이 자리에 앉혀서 이런 전반적인 실세 중에 실세인 이런 역할들을 맡기면서 일단 첫 번째는 검찰개혁의 문제이지만 그것 이외에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어떤 통치 철학을 가장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별다른 경험이 없고 사실은 교수 이외에는 다른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어떤 당신이 그냥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이제 움직이시다가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잘 이야기하시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뭐 제가 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 단장님보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각 그 비서관들이 관할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민정수석이 관할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4대 권력기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4대 권력기관이 어디냐면 언론. 아니죠. 언론. 아, 그거는 이제 제 4부 그래가지고 진짜 부로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무조건 그냥 권력기관은 저는 무조건 언론이에요. 예, 그거는 원래 이제 행정 3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네,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이제 인사, 청와대 인사, 그리고 내각 구성, 그리고 뭐 장관 인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장님께서는 주사파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직접 우리 당도 방문하시고 네. 통합 그리고 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60%나 되는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 자리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다른 정파에서 또 다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생각할 때 좀 그래도 신뢰가 가고 좀 중량감이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뭐 젊은 청와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는 되게 좋으나 그 현재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신 그분이 과거의 전력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전대협이라고 당시에 주사파를 네.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고, 뭐 또 잘 아시는 임수경 방북을 주도하고 기획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성공단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이에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요번에 대선 과정에서 그 2천만 평 규모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 개성공단이 과연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 비서실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침에 발표했어요. 발표 완전히 됐습니까? 네, 발표했습니다. 예,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 뭐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검찰권 행사와 직접적인 제 4부 이야기하는 거고 네. 보통 4대 권력기관이라 그러면 네. 검찰청, 네.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입니다. 그럼 5대 권력기관이네요. 언론. 예. 네. 어쨌든 요 4대 권력기관을 다 관할하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4대 권력기관이 왜 중요하냐? 이 4대 권력기관이 자체 정보 수집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경찰청도 별도로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대민 그렇죠. 관련해서 정보를 다 모으고요. 네.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검찰청도 대검 쪽에 가면 정보를 엄청나게 범죄 관련 정보를 다 모으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가지고 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민정수석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첫 취임을 했을 때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제 기억에는 젊은 검사와의 대화 그런 자료도 있었던 검사와의 거- 대화했었죠. 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젊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자리가 있었던 게 언론에 중계된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검찰 개혁 성공했었습니까? 글쎄 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데,
이 지금 조국 교수를 포함한 이 진보 진영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다른 어떤 권력 개입의 문제가 생기니까 네. 직접 하지 않고 법무부를 통해서 한다. 근데 법무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사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검사의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당시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온 국민의 지지를 검찰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강금실 변호사를 통해서 고비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서 중수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최초의 시도였죠. 그런 거 연결되는데 그런 배경을 갖다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검찰의 공안 기능을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 걔네들의 어떤 시각일 수가 있지요. 그렇네요. 근데 저는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데서 한 발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나간다고요. 네. 단순하게 공안 기능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공안 기능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되게 중요한데 네. 결론적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검사들을 그러니까 공안부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자체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적하신 것처럼 공안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이제 공안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공안은 말 그대로 질서안전, 사회안전 유지인데 그런 것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라는 새로운 어떤 네이밍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안 기능의 축소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그나마 뭐 그냥 용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공안 기능을 장악을 아예 해가지고 거기에 아마 상당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안의 개념이 무너진다면 종북이라는 개념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 이런 표현하면 명예훼손으로 이제 다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가 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친북 좌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고 길게 가면 이제 종북까지 가게 되는데 그 관련해서 그 공안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의 배경을 저변 넓혀 놓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새로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사회의 안정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기억나세요? 후보자 토론회 할 때 안철수 후보가 했던 말 중에서 뭐라고 했었죠? 종북이 아직 있나요? 라고 했었나요? 그 당시에 그 멘트가 뭐 한참 지난 얘기죠, 그 얘기는. 예,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예 종북, 친북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고 그리고 그 다음 강금실 장관 이후에 천정배 현재 국민의당에 가 있는 그 국회의원께서 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강정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간첩이었죠,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보 인사를 가장을 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간첩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을 남용해가지고 끊임없이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을 지휘를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시에 총장이었던 김종빈 총장이 사퇴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그다음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검찰 총수가 사퇴를 하는 정말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아마 이런 두 가지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검찰을 결론적으로는 개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검찰을 장악을 해서 그 장악한 검찰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입맛에 맞는 정치를 그런 수사를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입맛 이야기하시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대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공직자들이 비리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는 당연히 엄단을 해야죠. 그래서 엄단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검찰인 것이고. 근데 문제는 검찰이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안에 있습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사회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정체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네.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공안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안 기능의 특제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좌파 세력들이 좀 있는 것이죠. 네. 그 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 끊임없는 폐지라든지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혹은 한미동맹의 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